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 거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죠. 어떤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욕구나 또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나 또는 그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경제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음식이라든가 뭐 의류, 주택 또는 의료, 기타 이제 필수품에 대해서요. 뭐 현재나 그 미래의 욕구 또는 뭐 요구를 그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복감, 즉 이걸 그 경제적 보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보장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그 경제적 보장의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좀 있는데요. 자, 이 경제적 보장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경제적 비보장입니다. 이 경제적 비보장은 결국 욕구나 또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이 없는 상태, 즉 행복감이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근심이라든가 뭐 걱정 또는 염려와 같이요 상당한 그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비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좀 다양한데요. 뭐 소득의 상실이나 또는 감소, 뭐 질병이나 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뭐 이런 것처럼 그 예외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또 개인의 어떤 기본 욕구나 또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불충분한 소득, 그러니까 이제 벌이가 좀 시원찮은 거죠. 이런 경우 또 뭐 미래 소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경제적 비보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이 가계 부양자의 조기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이 가계를 부양하던 사람이 일찍 죽는 겁니다. 뭐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가족 부양, 뭐 주택자금 상환, 뭐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그런 가계 부양자가,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계 부양자에 의해서 부양되던 가족들은 참 살 길이 막막해지죠. 그러니까 소득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제 소득이 감소가 되는 건데요.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장례비라든가 뭐 상속세 또는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뭐 질병 치료비라든가 뭐 대출금 상환 같은 그런 또 예외적인 지출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노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드는 건데, 노동자들이 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이 노동 소득을 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결국 이제 소득 상실이나 소득 감소와 또 상당히 그 연관이 있죠.
네, 세 번째는 건강이 좀 악화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아프게 되면 이 소득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게 되죠. 이것처럼 소득 활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런 능력이 좀 감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의료비가 예외적으로 또 많이 지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지출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실업인데요. 실업은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상실이나 또는 감소뿐만 아니라 이 미래소득의 불확실성까지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비보장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도 역시 경제적 비보장의 원인이 되죠. 어떤 노동자가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뭐 그 사람이 비록 이제 전일제로 근무를 하더라도, 뭐 자신이나 또는 가족의 어떤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소득이 참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비부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 수준의 변화도 결국엔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경제적 보장이 좀 위협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홍수라든가 또는 태풍, 뭐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는 결국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또 재산 손실도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 경제적 비보장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 밖에도요, 이 개인적 요인으로서 보면, 이 성취 동기라든가, 뭐 추진력이 부족하다든가, 또 뭐 낭비벽이 있다든가, 또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또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성적인 요인들도 이 경제적 비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비보장에 대해서 좀 어떠한 사회적 대책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사회 부조가 있는데요. 이 사회 부조는 뭐 공적 부조라든가 뭐 노령 부조, 실업 부조, 사회연금, 뭐 생활보호 뭐 이런 것처럼 국가에 따라서 아주 그 다양한 명칭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좀 어떤 그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회 부조의 대상자는요,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 자산 조사나 또는 소득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뭐 개인의 어떤 그 재정적인 자원이나 또는 그 욕구 이런 걸 조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그 저소득자에게 이 사회 부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정은요, 정부의 그 일반 예산으로부터 이 재원이 마련되게 되죠. 네, 상호부조협회가 있는데요. 이 상호부조협회는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간 연대성과 또 이 상호 원조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뭐 이제 직역별이나 또는 이 산업별로 조직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지급은 회원들이 좀 집단적 결정으로 정한 그 기여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때로는 이 정부의 감독이라든가 뭐 규제 하에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회복지 서비스에는요, 이 가사 서비스라든가, 뭐 자질구레한 일들,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 성인 보호시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나 의뢰, 교통과 같이요, 이 다양한 현물이라든가 또는 현금 이외에
급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뭐 이들 급여는 그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에 기반을 해서 제공되기도 하고요. 간혹 보면 이제 이용자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용주 책임제도인데요. 이 고용주들에게 법이 규정한 급여를 이 피용자나 또는 피용자의 그 피부양자에게 직접적으로 좀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보험 계약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 법으로 의무화시킨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산업재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연금은 이 고용주나 또는 직업연금조합에 의해서 뭐 연금이라든가 뭐 일시금의 형태로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고용기간이라든가 연령 또는 재해와 같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출이 결정되게 되죠. 대개 보면 이러한 급여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 이 세제 우대 조치를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개인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저축장려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통상 뭐 이러한 저축은 그 일정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그 인출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거나요. 아니면 인출이 좀 허용이 되더라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아주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급여의 경우에는 뭐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또 연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네, 이 퇴직준비금인데요. 이 퇴직준비금은 그 노동자를 위한 강제저축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나 또는 노동자가 그 공적으로 좀 관리되거나 또는 이제 감독되는 기금에 좀 규칙적으로 기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여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돈을 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여는 이제 돈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거, 그래서 보험료를 받는 거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죠. 그래서 내는 건 기여, 받는 건 급여라고 하는데, 이 급여는 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준비금은 그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좀 지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노령에 도달하면 지급이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처럼 이제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갈 때 있죠. 이런 경우에 뭐 그런 용도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급되기도 해요. 네, 또 사회수당이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어떤 보편적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수당, 뭐 보편적 제도 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뭐 소득이라든가 고용, 뭐 기타 자산과 관계없이요. 모든 노인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정부가 좀 보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이 사회보험은 실업, 노령, 사망, 장애, 질병이라든가 또 모성보호, 산업재해, 자녀출산 뭐 이런 어떤 이제 사회적 위험이죠. 이런 사회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좀 규칙적으로 현금 급여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죠. 사회부조, 상호부조협회, 고용주 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복지 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사회보험. 이렇게 이제 아홉 가지 사회적 대책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 아홉 가지 사회적 대책들은 그래서 누가 운영하느냐, 즉 이제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적인 대책하고 또 사적인 대책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호부조협회, 그 다음에 고용주 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은 이거는 좀 사적 대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기관에서 관리하고 또 운영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건 사적 대책이고요. 다음으로 이
공적 대책인데요. 공적 대책은 이 국가나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부조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퇴직준비금, 그리고 이제 사회수당,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적 대책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공적연금은 여러 이 사회적 위험들 중에서요, 이 노령, 장애, 사망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좀 해결한다거나 또는 그걸 좀 완화하는 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을 그 다른 말로 이제 노령연금이나 또는 퇴직보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적연금은 이 앞에서 본 9가지의 이 사회적 대책 중에 뭐 딱 잡아서 딱 특정해서 이것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다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것들과 또 이제 그 사회적 대책들과 구분이 되는 또 별개의 제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이건 뭐냐면 이 공적연금이라는 게요, 이 단일한 형태라든가 또 어떤 단일한 특성을 가진 뭐 이제 그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이 공적연금의 형태라든가 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아주 이제 그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그 전 세계의 16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공적연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는 그냥 단지 한 6개 국가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160개 국가는 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공적 연금 제도를 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소득이 좀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또 이 노동 계층에서 또 퇴직 계층으로 이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이 공적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면, 공적연금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입 강제가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공적연금은 이 사적연금과 달리 아예 이제 그 가입이 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이렇게 강제되고 있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이 국가가 또는 이제 국가의 위임을 받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운영을 또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이거나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어, 우리 같은 경우에 그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그렇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연금은 결국에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죠.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그 설립된 이 저기죠.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소득 재분배 효과, 가입 강제, 그리고 국가에 의한 관리나 운영,
이것이 아주 공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뭐 이러한 특징에서 좀 본다면 이게 이제 그 퇴직준비금 제도라든가 또 이제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런 제도들을 보면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주로 또 민간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공적연금으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아주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적연금으로 좀 볼 수 있을까? 뭐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공적연금의 형태는요, 이 사회보험식 연금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관한 논거들은요, 아주 좀 다양한데요. 뭐 이걸 좀 정리해서 보자면, 그렇죠. 이제 먼저, 어,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근시안적 사고나 또는 미래 통찰력의 결여에서 좀 그 공적연금의 필요성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에 그 노후 생활을 대비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못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퇴직을 대비해서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퇴직 후에 그 빈곤 상태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 국가가 퇴직을 대비해서 그 이제 기여를,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와 나뭐 어떤 저축하는 것처럼 그런 기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노동자들은,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 적절한 퇴직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어떤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비하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높지 않게 되면 그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공적연금의 강제 가입을 좀 정당화시키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좀 미래를 대비해서 그 성실하게 그 저축을 한 사람들을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성실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국가는 그 최저 수준의 생계를 좀 보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최저 수준의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렇죠? 좀 이제 아주 성실하게 꼬박꼬박 저축을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이 퇴직한 후에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사회적 최저 생활 수준의 그 정도의 보장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을 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성실하게 저축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여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많이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이 자본주의적 시장 구조에서는 그 자본주의적 시장 구조에서 이 결정되는 이 소득 분배가, 그렇죠,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소득 분배가 좀 지나치게 불평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시장으로부터 또 얻을 수 있는 이 소득액이 아주 낮은 거예요. 너무 낮아서 그 빈곤에 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하거나 아니면 그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는 그 진짜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 소득 분배 구조를 좀 그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지나친 불평등을 좀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 생활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죠. 그래서 고소득 계층에서 이 저소득 계층으로 이렇게 소득이 이전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는 이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 구조의 이 불평등성을 시정하는 아주 주요한 그 수단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 불확실한 변수들에 좀 직면하게 되는데요. 뭐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소득 수준은 또 얼마나 될지, 또 그때의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물가의 수준, 뭐 이자율은 또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 그 기대되는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연금은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험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그 여러 위험들을 그런 위험들을 이제 그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좀 분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종의 거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그 보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 국가에 의한 강제 가입이 좀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적연금 제도는요, 이 국가별로 매우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좀 유형화한다라는 것은 아주 좀 어려운 일에 속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이 유형화의 기준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화하는 그런 기준을 좀 찾아보자면 네, 공적연금 재원의 그 원천이 어디냐. 그래서 이게 일반 조세냐, 아니면 기여금이냐, 뭐 이런 기준이 하나 있고요. 또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그래서 정부냐, 아니면 민간 금융기관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연금 수급 요건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형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기준들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기초로 해서 좀 유형화를 해 보면 일단 한 대략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 부조식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회 보험식 공적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수당식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준비금 제도, 그리고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 제도, 뭐 요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사회 부조식 공적연금인데요. 이 제도는 이 자산조사라든가 또는 이제 소득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저소득층의 그 노령자, 노인들에게요. 이 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법인데요. 이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은 뭐 과거의 소득 활동이라든가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 뭐 이런 것에 연관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욕구는 큰데, 그렇죠? 재정에 대한 욕구는 큰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저소득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 계층을 좀 집중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저소득층에게만 또 연금이 지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금 형태에 비해서 보면 이 연금 지출에 따르는 이 사회적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부조식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국가로 드는 게 이 호주인데요. 이 호주가 이런 사회 부조식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조사를 거쳐서 그 일정 소득 미만의 그런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이 연금이 지급이 돼요.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이제 자산 조사를 좀 까다롭게 한다면 그렇죠? 까다롭게 한다면 실제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그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자산 조사를 좀 까다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대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그 자산 조사를 좀 관대하게 해서 대부분 노인들이 이제 이 연금 혜택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사회 부조식 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다음에 보게 되는 이 사회 수당식 연금에 좀 가까웠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부조식 연금이지만 사실상 사회 수당식 연금으로 운영되는 형태, 그러니까 사회 수당식 연금에 아주 가깝게 되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인데요.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이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로부터요. 그 기여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여금을 징수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급여를 좀 수급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수급자가 그 과거에 그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있죠. 즉 이게 기여 기간,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이 기여 기간으로부터 좀 발생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기여 기간이 있어야 이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중에 뭐 연금이라든가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그러니까 기여 기간에 의해서 수급권이 인정되거나 또는 뭐 이제 그 기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가 돼서 수급권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요. 역시 급여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여 액수도 이제 수급자의 어떤 과거 소득, 그러니까 과거 소득이 얼마다 해서 그 소득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험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납부를 하게 되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그 과거 소득 액수라든가 또는 또 중요한 건 또 기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만
만큼의 기간 동안 지급을 그러니까 그 기여금을 냈느냐, 그러니까 납부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엔 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고 오래 가입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여금을 많이 납부를 했고 액수가 많고 또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결국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많은 액수를 납부한 사람들이 급여 액수가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이 무엇보다 이 사회보험은 이 법률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가입되고 또 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게 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급여를 또 수급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수급권이라든가 뭐 또 수급 그 급여 내용, 그러니까 수급에 관한 그 내용도 결국에 이제 법률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행정적인 어떤 재량권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뭐 이제 재량에 의해서 그 어떻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제도는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죠. 이제 가장 이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이 공적연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도 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이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인데요. 일반 조세에서 재원을 충당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아주 좀 유사한데요. 하지만 이 연금 수급권을 이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점에서요.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부조식 연금은 가난한 그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이 사회수당식 연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65세 이상이 되면 다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인데요. 이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역시 이제 그러니까 부조식 연금에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부조식 연금에 비해서 보면 아주 이제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게 이제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요, 이 사회보험식 연금하고 또 마찬가지죠. 사회보험식 연금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회보험식 연금이 그렇죠. 사회보험식 연금은 이 과거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소득 활동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 기여금 납부가 그러니까 없거나 또는 아주 적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거나요. 아주 이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보험식 연금이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면 이 사회수당식 연금은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동일한 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보험식 연금의 급여액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연금의 경우에는 그 과거 소득 기간이나, 그러니까 과거 소득이나 또는 그 기여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회수당식 연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사회보험처럼 그 차등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회수당식 연금의 경우에는 이 급여액이 좀 동일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연금을 수급할
그 조건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자격이 생기면, 그러니까 모든 그 수급권자들은 이제 그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 퇴직준비금 제도인데, 이 퇴직준비금 제도는 강제 가입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국가 관리라는 특성, 뭐 이런 것들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강제 가입하고 국가 관리라는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 공적연금으로서의 특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강제 가입식 저축제도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급여액 역시요,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하고, 국가에서 정한 뭐 일정한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낸 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이자라고 했는데 가끔 보면 그 이식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이식 역시 그 이자를 말합니다. 그 이자에 좀 옛날 말에 해당해요. 좀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이식 이자라고 합니다. 이란 말 이자고요. 그래서 이 퇴직준비금 제도의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여금의 이자를 합산해서 그거를 어떻게 주냐면 그것도 이제 연금이 아니라 바로 그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니까 이게 노령이라든가 뭐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그 공적연금이 그 대응을 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이 노령 장애 사망인데 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그 경제적 비보장에 대해서 이 퇴직준비금 제도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적연금으로서의 어떤 좀 큰, 뭐랄까, 흠결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좀 큰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요, 이게 주로 보면 과거에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연방 국가들 위주로 좀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 제도인데요. 이거는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갖는다.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퇴직 준비금 제도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좀 많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게 보면 그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 준비금 제도는 이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제도는 이제 개인연금이니까요. 그래서 급여가 일시금이 아니라 그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는 게 이제 국가에 의해서 좀 독점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수의 그냥 그 시중에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서 좀 경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은요, 이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 중에서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는 기관에, 그런 이제 기관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가입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좀 형편없다, 이거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 급여 액수는요, 개인이 그 지불한 기여금 있죠. 개인이 이제 그 납부한 금액,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 또 그걸 운용하는데,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합산한 액수.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을 좀 합산해서 급여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꼭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투자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건 전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이 개인에게 이제 전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금 뭐 그 공적연금으로 보기 어려운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중남미권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제 그 구사회주의권이었죠.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뭐 독립했던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동유럽 국가들, 이 동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동구권 국가들에서 이 제도를 좀 운영하는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퇴직준비금 제도와 이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 공적연금 제도로 볼 거냐, 뭐 이걸 우리 공적연금 제도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이제 공적연금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퇴직준비금 제도라든가 강제가입식 개인연금 제도는 이 공적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소득 재분배 기제가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연금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또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수익률이라든가 또 이제 뭐 기대 수명, 사람이 얼마나 더 이거 오래 살지 그런 기대 수명이 또 이제 늘어났잖아요, 갈수록. 그런 기대 수명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과 관련된 그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들을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입자 그 개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거죠. 개인에게 모두 이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그 보험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이제 보험 기능이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본적으로 이 기여금하고 이제 기여금하고 그 기여금의 어떤 이자 수입 있죠. 그래서 이 기여금과 이 기여금의 어떤 이자 수입을 합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급여액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좀 시장 원리가 그러니까 이런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이라면, 이건 좀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예, 이렇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관리를 이제 국가에서 하지 않죠. 국가에서 공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어떤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뭐랄까 이게 또 이제 이게 완전히 사적 연금이다. 그러니까 공적 연금이 아니라 사적 연금이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들을 보면 그렇죠. 이제 개인 저축이나 뭐
어떤 임의 가입에 의한 개인연금하고 좀 다르죠. 이거하고 다르게 이 국가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가입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가입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이게 완전히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적 연금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그렇죠. 이제 공적 연금의 성격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강제 가입이란 측면에서는 공적 연금의 성격을 또 갖고 어떤 민간 관리라든가 아니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뭐 이런 특징에서 본다면 또 이제 어떤 공적 연금으로서 또 보기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공적연금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사적연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뭐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 있죠. 이런 저기를 그러니까 이 퇴직준비금 제도와 또 이제 강제 가입식 개인연금 제도를요.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공적연금이다. 또는 이제 뭐 유사 공적연금이다 뭐 이렇게 불러야 한다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좀 있고요.